일본 국민들은 겸손하고 상냥하고 열심히 살고 배울 게 많다. 긍정적이고 호감이 사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일본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본 정치와 국민은 다르다.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영토 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다만 그 문화교류나 한일 협력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기자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 위기로 만들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은 핵심적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 강화고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 그리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한론 관계를 개선하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 협력 이 모든 게 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개별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 긴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의 초창기라 가지고 청사진을 막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한 인선을 지금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필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도 벌어지고 있고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주한미국의 방위비 분담도 높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한미동맹 과제들이 아주 수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6월 6일 취임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에게 시도를 걸었고 그런데 이후 벌어진 양상을 보면은 조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게 6월 16일에 17일에서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었는데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급하게 귀국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고 그리고 또 같은 달 6월 24, 25 네덜란드에 있었던 나토 회의는 한국이 빠졌습니다. 당시 빠졌던 이유가 중동 정세를 들었는데 이란 공습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일본과 호주도 빠져가지고 한국이 빠진 사실이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을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반대하는 그 집권 세력의 내부 목소리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취재가 될 경우 여러분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려가 되는 정황이 또 미국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자 그냥 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는데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껴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당한 강경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이 중국과 괜히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불만스럽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가지고 레빗 대변인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이런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가 막 있었는데 축하하는 문장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나섰고요. 트럼프의 자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극우적 인사죠. 극우 인사 로라 루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된 시점에서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RIP 사우스 코리아 이런 또 글을 올려가 논란이 됐는데 이런 레빗이나 로라 루머의 언행들을 보면은 미국의 마가 집권 세력들의 일부가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있는데 갈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 외교의 방향을 잘 세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실용 외교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한국 여당과 내부에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미국에서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이 장벽을 우리 대통령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전환 등으로 시끄러운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적으로 이제 양측이 조율을 해가지고 사전에 공지가 되는데 공식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 일정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늦으면은 올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능할 것인데 이게 상당히 늦죠. 정부 입장은 그보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지금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최대 25%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 한미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종 협상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찾아와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했던 협의 중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감한다.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다음 달 1일, 8월 1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란이 지난 오늘이 며칠이죠? 7월. 이 녹화가 이루어지는 게 7월 18일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타격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직접 대면 협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다자안보 무핵환원을 한 번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한쪽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강하게 올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이 톱다운 그리고 정상과 직접 합의로 실마리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한꺼번에 패키지도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상회담이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진짜 안 좋을 경우에는 11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나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속도보다 내용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의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우선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참석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 7월 18일 분위기는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통상 안보로 연결한 패키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9월 3일 날 또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참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 발표는 안 한 상태지만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에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된 데가 있고요. 고위급 인사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3부 인사의 의전 순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부터 체면을 세워주면서 효과를 누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됩니다. 중국의 열병식은요, 제2차 세계전이 끝난
중국의 입장에서 끝난 게 1945년 9월 1일인데 9월 3일을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주년인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주년이라 가지고 5년, 10년 단위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정승절 행사를 크게 열려고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즘에 실각설이 많이 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정승절 행사 때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이번 행사를 통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 그리고 전직 정부의 고위급 관리, 국제기구 주요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 대대적으로 초청하는데 일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초청했다고 초청도 검토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고요. 이 대통령이 불참적으로 가닥을 잡은 거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고려했겠죠. 아시다시피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리고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사례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냈을 때는 이런 판단에 전승절 행사에 민주주의 국가는 유일하게 참석했었죠. 그래서 천안문에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중국의 전형적인 태도는 별 입장전은 전혀 없고 한미 관계만 일정 수준 아주 급냉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압력을 올렸을 때 한국이 순순하게 응한 것은 뭐 물론 한국의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로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2015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1일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그때 정규재 전 주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은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트럼프가 간다면은 나도 갈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간에 당초 중국도 한국을 이재명 대통령 초청한 것도 물론 뭐 오면 좋겠지만은 굳이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국을 한번 흔들어보고 한미 간의 틈새를 좀 벌려놔서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극론 분열 같은 것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야 할 외교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의 전략적 모호성,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 모호성을 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게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는데 여기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미국과는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안미 경중을 하지 마라.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미 경중의 스탠스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런 노골적으로 나는 진영 논의는 일단 최대한 회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실리를 따져가지고 절제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자주 뽑아드는 동맹파를 적극 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표적인 동맹파 인사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를 안보실장을 임명한 것은 되게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는 위 실장이 아직 힘이 실려 있지 않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차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외부 평가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 얘기하지만은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의 보완제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전제하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미국의 안보에 올인하는 외교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중국에게 더 가까이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키워야 된다. 특히 AI나 기후변화, 디지털화 이런 데에서 이런 보편적인 의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공간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 매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충분한 국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는 것은 북유럽의 3국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이런 포지션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제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면은 한미동맹과 아까 말씀드린 한미 안보 협력에 더해서 한국의 레버리지를 더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참조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죠. 그러면서 외교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무역은 중국과 협력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기서 양손 전략이라고 합니다. 양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싱가포르는 스스로 일관되게 신뢰받으며 원칙에 따른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판 안미 경중은 그냥 기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원칙화된 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참조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로 미국과 중국 말고 영내 아세안 국가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 일본을 좀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를 더 나아가서 나토나 유럽연합, EU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남방 국가 그리고 인도와 같은 어떤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 정부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면은 실기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간을 맞춰서 타이밍을 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일본 내 인지도가 변했어요. 군함도, 위안부, 독도 문제 등 다소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2일 날 그때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데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지지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죠. 일본 정치와 국민은 다르다.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뭐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영토 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다만 그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일본 문화를 개방한 뒤 대한민국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본인의 또 경험도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일본 국민들은 겸손하고 상냥하고 열심히 살고 배울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긍정적이고 호감이 사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일본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았던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관련해서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전면전을 선포해라. 뭐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5월 20일 날 그때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반일 색채가 많이 옅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요. 6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관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상 기념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두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가자 제안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또 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국과 일본의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가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별도로
나눠서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기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문제, 군함도라든지 종군 위안부 같은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원칙 그리고 피해자 존중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와 사회와 공식 비공식 대화를 계속하면서 상대방 입장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소통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 대신에 어떤 기업과 화해라는 기조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연구,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영토 문제, 독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면서 도발이나 자극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되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를 이외에 해양과학이든지 환경 같은 것은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의 접근도 계속하면서 경제, 과학, 지방교육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교류를 진행하는 이런 투 트랙을 한번 해서 한일 관계를 더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인근과 국방부를 강하게 공습했으며 그 주된 명분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지난달에 이란과 10일간 뜨겁게 전쟁을 한번 벌이고 미국이 또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이후 휴전을 벌였는데 중동 정세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1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를 공습해가지고 시리아 국방부와 인근의 4층짜리 건물의 일부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시리아 측 보도에 따르면은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뿐만 아니라 시리아 남부에 스웨이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공습을 해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다마스크에 있는 시리아 정권의 대통령궁 인근을 군본부를 공격했다.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날 공격의 명분은 이스라엘 측은 시리아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명분을 내서 사용했는데 드루즈라는 것은 이슬람의 정파 중 하나인데 시아파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근데 아주 독특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드루즈는 윤회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드루즈족 지도자를 만났는데 자기네 드루즈 윤회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여성인데 전생에 한국인이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한국어 교육을 전혀 안 받았는데도 한국말을 술술 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루즈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유대인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시민권도 받고 있고 그리고 병역의 의무도 해서 이스라엘 군에도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인과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대접을 받는 이스라엘의 한 세력이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드루즈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드루즈족을 배려해서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족 동포들을 돕는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은 시리아 정부군이 남부 스웨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시리아의 남부 스웨이다에 드루즈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드루즈족을 계속 탄압한다면은 공격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사태는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와 베두인 그리고 정부군 간에 극심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서 벌어졌는데요. 베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수니파를 믿고 있는 유목민입니다. 시리아부도 있고 요르단에도 많이 있고 있는 이런 문지역인데 베두인이 드루즈족 상인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양측 간에 베두인과 드루즈 간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보복과 납치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복수를 하나의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 개입을 한 건데요. 또 시리아 정부군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해 12월에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퇴출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승인도 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이 시리아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긴장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응축해서 그 갈등이 터진 게 이번 사태인데요. 시리아 정부군의 그 주요 세력이 HTS라고 하는데 이 세력은 알-누스라 전선이라고 하죠. 알카이다의 한 분파였습니다. 근데 이전에 드루즈를 포함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많이 제한하는 그런 조처 때문에 서방 세력들이 서방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또 이제 구원이 있었던 거죠. 시리아 정부와 그리고 드루즈 간의 구원이 있는데 이번 사태로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소수 민족을 보호한다는 인도주의 명분을 강조해가지고 이번 군사 행동을 정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시리아 정부군이 그 남부에 배치되는 거, 시리아 남부는 이스라엘 골란고원 이쪽과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리아 정부군이 배치되는 것을 사전에 막았고 어느 일정 정도 공백 지역을 나서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적 속셈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공습에서 얻으려는 국내외 정치적 혹은 안보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예, 베냐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때 정치적 생명의 위기에 처했었죠. 사법 처벌이 된다는 그렇게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었었고, 그다음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을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대규모 또 인질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헤즈볼라 전쟁으로 또 확전하고 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란과 10일 전쟁, 지난달에 끝났던 10일 전쟁으로서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지지도가 급상승했죠. 히브리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란 공습에 대해서 유태인의 83%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70%가 찬성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도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 안보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그다음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를 위해서 공습한다는 명분으로 또 인도주의적 명분도 내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드루즈의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일석삼조의 공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네타냐후 개인에 대한 그 불만을 다시 또 내치에 대한 불만을 시리아 공습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대외적으로 내 시선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또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내 다른 국가의 반정부 세력이나 소수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다. 언제든지 손을 뻗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 여러 가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번 시리아 공습이 이모저모 다 유리하고 하나도 손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전략적 계산에 따라서 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 공습이 시리아 내 민간인과 정부군, 드루즈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휴전 협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해 12월에 시리아 내전이 간신히 이제 끝나가지고 내부적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특히 다마스코의 시민들은 민간인들은 큰 공포와 불안에 떨고 그리고 또 뭐 대규모 군사작전 때문에 인프라가 손상되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의료도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만저만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이번 군사작전이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부수적 피해, 콜레트럴 데미지로 해가지고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민간에게 주택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민간인의 그 생명에 대해서도 위해가 가는 그런 피해를 부수적 피해라고 합니다. 군사적 용어로. 이런 게 분명히 일어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신정부의 알샴이라는 이 세력이 기존의 드루즈와 약간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공습을 통해서 다시 그런 옛날의 악연 구원이 환기가 돼가지고 시리아 전국의 안정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간신히 이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휴전을 해서 중동 정세가 안정이 됐나 싶었는데 다시 또 정세가 불안정해질까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이 남부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드루즈와 베두인 간의 그 인종 간의 민족 간 충돌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습이 추가하면서 그 시리아 남부에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드루즈와 시리아 정부군 간에 휴전이 맺어졌지만은 이번 공습을 다시 무력화하기가 됐고, 그다음에 드루즈나 시리아 정부군 양측 모두 군사력 활용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다시 휴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신뢰를 어느 정도 구축해서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주변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 대표적인 게 튀르키예죠. 시리아 북부에 튀르키예가 있는데 튀르키예,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시리아와 우호 관계를 맺었던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 등이 휴전 복원을 위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시리아 공습, 어떤 추가적인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중동의 정세가 안정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국제사회, 유엔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안보리 소집 등 추가 움직임은 무엇인가요? 예, 시리아 정부는 당장 반발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위험한 도발이라고 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리아 정부군은 더 이상의 확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스웨이다 지역에서 병력의 일부를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휴전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안보리가 열리고 있고 시리아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 오기 전에 보니까 일단은 중국 등 중국,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력 비난하고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뚜렷한 결론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강력히 하는 결연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유엔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된 공습이 시리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린다. 그래서 즉시 공습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고 긴장 고조의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에서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인접한 국가고 시리아 북쪽에 인접한 국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튀르키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시리아의 안정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 주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 비난에 들고 이스라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기존의 태도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네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과 시리아, 나아가 중동 영내 관계는 이번 공습 이후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군사 충돌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되나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긴장이 높아졌다가 제한적인 군사 충돌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사그러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정부군이 남부에 있을 경우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과 그다음에 베두인 그리고 드루즈 간의 구원, 악연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 세력권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가 이어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공습하거나 아니면 또 시리아 정부군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더라도 다시 남부에 진입해서 무력 대응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또 이게 확전으로 이어지고 확대가 될 것을 우려하는 주변 강대국이나 국제사회 우려 때문에 다시 잦아들고 무력 충돌이 있고 잦아들고 이렇게 악선에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나가지고 어떤 부분적 휴전 또는 제한적 불가침 선언 같은 조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말씀드렸듯이 뿌리 깊은 불신과 그다음에
피해가 누적이 되면은 양측 사이에서 분쟁으로 피해가 누적이 되면은 신뢰 구축에 이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시리아 남부에서 충돌이 계속되면은 이란 헤즈볼라가 다시 기승을 부려가지고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튀르키예나 러시아가 같은 3국이 외교 군사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남부에 완충지대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막 내전을 끝내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의 개입 그리고 내부적인 분쟁 때문에 전국 안정화는 상당히 쉽지 않고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전면전까지는 이르지는 않고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충돌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휴전을 또 시도하고 이렇게 혼재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이 앞으로 중동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이번 공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속내는 이렇게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그러면서 중동의 휴전, 평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흔들 수 있는 이런 행위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다만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항구적 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성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공수를 멈추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에 보면은 불편하고 불만스럽다는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회유해서 수교되는지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 신아브라함 협정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이런 구도의 의사에 방해를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적인 언사는 안 했겠지만은 상대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심기가 뒤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개입을 가급적이 줄이고 중재자 역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양측이 직접 그냥 알아서 하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동 정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안정과 불안정, 그리고 국지적 충돌과 휴전 이렇게 혼재된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미국의 역할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